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죄 심리학 2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범죄 심리학 개관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한 범죄 심리학 개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 그 먼저 범죄 심리학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심리학이 뭔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죠? 그래서 분석 단위는 개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석 단위라는 것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석의 기본이 되는 단위다. 그래서 이제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는 분석 단위가 국가이고, 그죠? 시군구별 비교 연구에서는 시군구가 분석 단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정 동별로 이제 뭐 비교를 한다라면은 법정 동이 이제 분석 단위가 될 것이고, 또 청소년의 비행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청소년 개개인이 분석 단위가 되겠죠. 그죠? 연쇄 살인 사건의 사건별 특징에 대한 연구의 분석 단위는 연쇄 살인 사건 한 건이 이제 연쇄 살인 사건 한 단위가 이제 분석 단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 여러 가지 하위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위 분야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하위 분야들의 어떤 이론적인 설명 방법을 가지고 범죄와 범죄자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범죄 심리학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생리 심리학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은 생리 심리학은 어떤 인간의 어떤 생리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사람의 심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학문 분야다. 그래서 이제 뇌, 신경, 호르몬, 유전, 자, 이런 것들, 그죠? 인간의 신경 생리학적 요인들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어, 심리와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생리심리학이다. 자, 그다음에 발달심리학은 유아기부터 이제 노년기까지 인간의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는 어떤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 그죠?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제 발달심리학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심리나 행동,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발달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심리학은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영향력이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개인을 둘러싼 어떤 사회 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메커니즘,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 심리학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격 심리학. 성격이라는 것의 개념이 중요하죠. 그죠?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특성 이런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거쳐서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개인의 행동 및 사고방식을 우리가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분야가 성격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인지 심리학. 인지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체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 처리를 하는 방식, 뭐 해석을 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이런 것들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모습의 행동들이 나타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인지 심리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이제 프로그래밍 얘기를 했었습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처럼 사람도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이 이제 뇌 속에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이 우리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인지심리학입니다. 자, 그다음 임상심리학입니다. 임상심리학은 어떤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견된 어떤 그런 지식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으로 발전된 분야가 이제 임상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정신장애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신장애. 아무래도 정신장애 있는 사람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신장애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조현병 등 정신장애가 사람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연구하는 분야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실용적 목적, 환자의 치료라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에서 탄생한 학문 분야가 임상심리학이 되겠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은 이제 정신의학과, 그죠? 의학 분야의 정신의학과 의사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한 그런 학문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이라는 단어가 클리닉이죠. 클리닉이죠. 곧 이제 치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법심리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심리학은 법적 절차에 있어서 심리학적인 이론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모든 어떤 그런 영역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별도의 이제 심리학 어떤 고유의 어떤 심리학의 어떤 하위 분야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심리학의 하위 분야들을 어, 법 절차, 그죠? 법적 절차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실용 학문 분야가 이제 법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죄 심리학도 이 법 심리학에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범죄 심리학을 법 심리학에 포함하기도 하고 또 따로 떼놓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 심리학, 법정 심리학, 교정 심리학 자 이런 것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생리심리학과 범죄. 그럼 생리심리학이 이제 범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만 살펴봤습니다. 그죠? 개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뇌, 신경, 호르몬, 유전 이런 것들이 인간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범죄자 및 범죄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범죄 행동을 할 경우 다른 한 명도 뭐 유사하게 행동하는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쌍둥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리심리학의 범죄의 적용의 사례가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소위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여성에게도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유발하는 그런 이제 호르몬의 일종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준과 어떤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 그래서 공격성이 이제 곧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범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생리심리학과 범죄의 하나 분야가 되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가 어떤 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뇌의 발달에, 그죠? 뇌의 전전두엽 피질, 그죠? 어떤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집중이나 이제 감정 조절 장애를 이제 유발한다는 연구,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생리심리학으로는 이제 범죄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발달 심리학 이제 얘기했다시피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사람의 심리나 행동,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관찰하는 분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범죄나 범죄성의 변화도 우리가 이런 어떤 발달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뭐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은 어, 3년에 걸친 자기 통제력 발달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덜 받은 학생들보다 어, 발달이 이제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학생들, 자, low grade dissatisfaction. 그래서 grade dissatisfaction이라는 건 이제 성적에 대한 불만족, 즉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그죠? low니까 스트레스가 낮은 학생들. 스트레스가 낮은 학생들은 자기 통제 능력이 쭉 상향을 하는 거죠. 쭉 이제 약간 굉장히 미세하지만 이게 약간 위로 이렇게 상향하면서 발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세로축이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자기 통제 능력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점점 올라가는 거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아이들은. 자, 반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자기 통제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곧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범죄나 뭐 어떤 비행 행위 이런 곳에 이제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발달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범죄를 설명할 수가 있다. 어떤 시간에 따른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성격의 변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발달 심리학적인 방법론적인 이제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심리학과 범죄입니다. 사회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영향력,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범죄성이나 범죄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집단 혐오 범죄, 뭐 집단 성범죄, 그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집단 혐오 범죄나 집단 성범죄에는 어떤 그 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사실은 어떤 혐오 범죄에 있어서 어떤 혐오, 그죠? 어떤 타 집단에 대한 어떤 증오심,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 어떤 리더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행위에 가담을 할 뿐이지 실제로 리더와 같은 그런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행위에 가담을 하게 되는가? 어떤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죠? 아니면 좀 더 조직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 이런 어떤 어, 집단의 어떤 영향, 그죠? 사회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집단 성범죄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이죠, 그죠? 그리고 뭐 몰 개인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기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어떤 개성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집단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홀로 행동할 때보다 더 잔인하고 모욕적인 이런 어떤 행위들을 피해자에게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로 이제 방관자 효과를 예로 들었죠, 그죠? 제노비스 사건. 그 제노비스라는 어 이제 여자 피해자가 그죠? 어떤 뭐 성범죄를 이제 당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막 그런 어떤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민들이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자, 왜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죠?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어떤 막연한 그런 어떤 방관자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방관자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훨씬 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격 심리학. 우리 성격 심리학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격 심리학. 성격이라는 것은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 상황에 걸쳐서 개인에게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내는 행동 및 사고방식을 이제 성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성격이 개개인의 범죄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범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성격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범죄를 연구하는 이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예가 있겠지만 이제 성격의 5요인 모형을 제가 이제 예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학자 한 명이 이렇게 발견한 게 아닙니다. 여러 학자들이 사람들을 이제 쭉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뭐 때로는 수백 명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격을 유형화시켜 봤어요. 유형화시켜 통계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본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보니까 5가지 요인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통계 분석, 자, 우리 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어떤 통계 분석 수업을 물론 뭐 교양 과목 이런 데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학과 수업에서나 그런 수업을 이제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경찰행정학과에는 대학원 과정 이상 가야 이제 개설이 되어 있는데 뭐 아마 심리학과 학생이나 아니면 다른 사회과학 이제 사회과학과에서 오신 학생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통계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설문조사한 거를 이제 다 코딩을 하죠, 그죠? 설문조사를 하면은 이제 뭐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답안을 선택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뭐 5번을 체크한 사람도 있고 1번을 체크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번, 뭐 어떤 사람은 2번, 3번, 4번, 5번. 자,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 요인 분석을 돌리면은 그 답변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 몇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요인 분석을 하니까 그 답변들이 5가지 측면으로 어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어떤 5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이게 구분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요인 분석을 한 겁니다. 요인 분석을 하니까 여기 이제 제가 예시로 든 맥크레하고 코스타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이제 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뭐 자기들 나름대로 물론 설문조사한 대상들도 다 달랐겠죠. 그죠?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요인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의 성격이 자, 희한하게도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쫙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통계 프로그램이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답변이 그렇게 5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격의 5요인 모형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통칭해서 사람의 성격의 5요인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성격의 5가지 측면은 무엇이냐? 자, 맥크레와 코스타. 그래서 그 요인 분석을 하면 그냥 숫자로만 나올 뿐입니다. 숫자로 5가지로 분류됐다 이렇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분류된 것을 그 질문지를 다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지에 어떤 공통되는 특성들이 있겠죠. 그죠? 설문조사를 한 질문들의 공통되는 특성. 그러니까 그 질문들을 뽑아 보니까 자, 1번 첫 번째 그룹으로 분류된 질문들을 쭉 보니까 아, 이거는 이 사람의 어떤 개방성을 나타내는 질문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구나.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맥크레와 코스타가. 그 질문들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된 질문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사람이 이제 개방적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질문들이구나. 그죠? 그 질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질문도 굉장히 개방성에 대한 질문 하나만 묻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막 거의 뭐 여러 개, 5가지, 6가지, 뭐 심지어는 열 몇 개,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해서 요인 분석을 해서 이제 돌려보니까 이렇게 묶이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질문들이.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는 자, A라는 사람이 그 5가지 질문에는 전부 다 비슷한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어떤 개방성이 높다, 낮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성실성에 대한 또 두 번째 그룹을 보니까 질문들이 전부 다 성실성에 관한 질문들, 그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은 그 성실성 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 질문들에 전부 다 이제 1번을 쭉 체크를 했고, 1번 아니면 뭐 2번 많이 벗어나 봤자, 그죠? 물론 오차는 약간 있겠죠. 질문이 완전히 똑같은 질문들은 아니니까. 그죠? 근데 B라는 사람은 또 전부 다 5번에 쭉 체크를 한 거예요. 5번 아니면 4번.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이렇게 그룹핑이 된 겁니다. 그죠? 그룹화가 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들을 이제 요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 과민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더라. 사람의 성격은 이런 5가지로 규정 지을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제 성격의 5요인 모형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그죠? 사람의 성격은 5가지 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헤이하고 멜드럼, 헤이는 저희 지도 교수님입니다. 카터 헤이 교수님, 예,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사람도 좋으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헤이 교수님이 이제 그 자기 통제 이론, 범죄학의 자기 통제 이론의 이제 대가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통제 이론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이제 심리학의 성격 심리학 분야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멜드럼 교수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한 것인데 성실성, 우호성이 이제 자기 통제 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더라. 통계 분석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실성하고 우호성이 떨어지는 사람, 성실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우호적이지 못하고 약간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통제 능력이 좀 낮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지만 뭐 개방성, 외향성, 뭐 신경 과민성 이런 것들은 자기 통제 능력하고 관계가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매우 이제 작은 어떤 그런 수치를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 통제 이론에서 이제 자기 통제 능력이라는 것은 범죄나 비행을 이제 가장 잘 설명하는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여러 범죄학 이론들 중에 범죄나 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 능력이 낮은 사람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실성, 우호성이 범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헤이하고 멜드럼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심리학과 범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지 심리학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하며 자, 뭐 똑같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 누가 지나가면서 농담을 한마디 툭 하는 거예요. 그죠? 음. 오늘 좀 멋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데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뭐 직장 동료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친구나 그죠? 야, 오늘 좀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내가 오늘 좀 멋있구나. 오늘 뭐좀 멋있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 대수롭지도 않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냥 뭐 의례적인 어떤 그냥 뭐 인사치레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삐딱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평소에는 멋있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만 멋있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각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 체계, 그걸 인지 체계라 그러죠. 도식 또는 뭐 스키마 이렇게 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뇌 속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는 다 다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 체계가 다 다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으로 행동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걸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뭐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든지 자, 이런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지심리학을 가지고도 범죄나 어떤 범죄자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자는 일반인과 뭔가 다른 어떤 정보 처리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지심리학적인 입장에서. 그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뇌파 검사, 좀 뭐 뇌 사진 뭐 이런 걸로도 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 다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아까 뭐 얘기했듯이 뭐 지나가면서 뭐 너 오늘 되게 멋있어 보인다. 평소에 뭐 설문조사를 좋아요. 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평소에 어 별로 나랑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너 오늘 참 멋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기분은 어떠할 것 같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1번 기분이 매우 나쁘다. 그죠? 2번 기분이 조금 나쁘다. 3번 별 느낌이 없다. 4번 기분이 약간 좋다. 5번 기분이 매우 좋다. 그 사람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별 느낌이 없다 정도의 체크를 한다든지 뭐 기분이 약간 좋다 뭐 아니면 기분이 약간 나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매우 나쁘다에 막 체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매우 좋다에 체크를 하고 뭔가 어떤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인지 체계를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로 들어서 자, 그리고 참 그 전에 법심리학 분야, 그죠? 법심리학 분야에서 범죄 피해자, 목격자가 때때로 잘못된 기억을 하는 이유, 이런 것도 이제 인지심리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봤는데 그때 뭐 뭔가를 목격하는 순간 뭔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이 사람이. 그죠? 예로 들어서 음, 뭐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그걸 뚜렷하게 목격을 했어, 자기가 분명히. 근데 그 범인의 인상착의를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뭐 그 사람 분명히 빨간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당시에 파란 옷을 입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목격자가. 자, 그런 경우는 왜 생기냐면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어떤 인지 체계가 순간적으로 왜곡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아니면 암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조사관이 자, 뭐 어떤 영화를 보게 했어요. 영화를 보게 했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차가 어떤 유리를 이제 충돌하는 차가 유리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차를 좋습니다. 차가 다른 차를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차가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장면을 이제 보게 한 거예요. 보게 하고 이제 그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조금 애매하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본 사람 두 사람이 똑같은 영상을 봤다라고 칩시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질문을 할 때, 자, 차가 다른 차를 부딪힐 때 속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한 뭐 30k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두 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영상을 본 두 번째 사람에게는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자, 차가 영화에서 나온 차가 앞차를 매우 세게 꽝 하고 부딪혔을 때 그 차의 속도는 얼마 정도였을까요? 얼마 정도였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 다르죠. 매우 세게 꽝, 뭐 이런 어떤 수식어를 넣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어떤 질문에 암시를 받는 거예요. 그죠? 나는 분명히 똑같은 영상을 봤는데 그 질문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버리면은 뭔가 자기가 봤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차가 충돌했을 거라고 이제 자기에게 암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0km 정도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얘 한 70km로 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런 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수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목격자의 답변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도 다 인지심리학하고 관련된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로 들어서 이제 성범죄자들, 그죠? 성범죄자들은 어떤 여성의 말과 행동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어, 자, 여성이 남성의 성적 접촉 시도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는 뭐 어떤 접촉 시도를 했는데 완곡하게 막 아주 강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이제 부드럽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거절을 하면은 이제 거절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거는 곧 허락의 의미다. 이러면서 이제 더 강하게 막 밀어붙여 가지고 강제적으로 어떤 뭐 성관계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성범죄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왜곡된 정보 처리 체계다. 뭐 이런 어떤 예시들을 이제 교재에서 많이 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어떤 그 범죄자들만 좀 특이하게 받아들이는 경우. 자, 이런 어떤 왜곡된 인지 체계가 나타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결국에는 어떤 뭐 유전적인 원인에서부터 이제 생리 심리학하고도 쭉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유전적인 요인, 뭐 호르몬적인 요인 이런 어떤 생리 심리학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막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당연시하는 문화 속에서 인제 뭐 생활을 오래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학습을 했다라든지 자, 그런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인제 막 그렇게 거절하는 거는 그냥 허락의 의미야. 막 이런 것들을 인제 막 머릿속에 인제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인지 체계를 갖게 되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머릿속에 이제 형성을 해서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은 뭐 어떤 생리심리학하고도 연관이 되고 뭐 사회심리학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심리학 하위 분야들이 다 나누어져 있지만 이게 완전히 별개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역들하고 이렇게 이제 막 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막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심리학과 이제 범죄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시다. 인지심리학을 가지고 범죄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시다. 왜곡된 정보 처리 체계의 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흉기 주목 효과. 자, 제가 아까 뭐 굉장한 어떤 충격을 받은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자, 흉기를 가진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범행이 계속되는 동안 흉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이제 이춘재 사건 있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제 살아남은 피해자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다 살해당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피해자가 있는데 그 이춘재의 어떤 뭐 정확한 어떤 용모나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지 못하죠. 그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그 이춘재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확한 얼굴을 기억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같이 있었고 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뭐 이렇게 탈출을 해 가지고 이제 도망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막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어떻게 그걸 기억을 못할 수가 있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간 동안 있었으면은. 근데 그게 인제 당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피해자는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내가 여기서 살해당할지도 모른다. 어떤 뭐 성범죄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전에도 인제 그런 비슷한 어떤 사건 마을에 화성에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인제 들어왔으니까 '난 여기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이춘재가 뭐 당시에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은 자, 그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차단이 돼 버려요. 눈으로 보고 있지만 머리 뇌에서 딱 차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흉기 주목 효과라고 합니다. 특정 스트레스 상황이 주의를 협소화하는 거. 여기에만 신경이 탁 가 있는 거죠. 예. 이 각도 이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인지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범죄를 연구하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상심리학과 범죄입니다. 임상심리학은 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 치료, 그죠? 치료 과정에서 어떤 환자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죠? 그 환자들의 어떤 케이스들을 쭉 인제 모으겠죠. 그죠?
그게 뭐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들을 쭉 치료를 해 보면은 그 환자들의 어떤 공통된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내고 분석을 하고 해서 이제 발전하게 된 분야가 이제 임상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신질환에 이제 가장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현병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현병, 뭐 반사회적 성격 장애, 뭐 우울 장애 등 이런 이상 심리, 이제 이상 심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어떤 증상, 원인, 치료, 그다음에 이러한 심리가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이 이제 임상 심리다. 그죠? 그래서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 과연 폭력적인가 아닌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하고 범죄 행위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뭐 이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분야. 자, 임상 심리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관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쪼끔 이제 명확하지 않더라도 '아 인제 이런 거구나.' 정도로 인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차차 인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인제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께서, 예, 교수님께서 인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한번 보면서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안석균 교수입니다. 조현병이라는 병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또 인격,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침범해서 그런 기능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병입니다. 그 병이 생기는 건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뇌에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낄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와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망가지는 그런 병일 거다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도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가장 이제 밀접히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믿음을 갖는다든지 뭐 혼잣말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걸 이제 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환청이라고 하고 또 망상이라고 하고 피해 망상, 또 와해된 행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또 그 환자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낯선 소리가 들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어떤 착각이라든지 오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경계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법은 일단은 이제 가장 각광받는 학설이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균형을 균형 잡아주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고요. 안타깝게도 그 약물 치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고 또 효과도 조금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게 되고 그런 것이 현재 약간의 한계기는 하지만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약물 치료를 하면 100명 중에 70명 정도가 증상이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재발하시는 경우가 한 100명 중에 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약물적인 치료를 이제 예를 든다면 그 환자분이 하시는 경험을 조금 좀 이렇게 쪼개서 내가 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 대처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치료들이 있는데, 그런 치료 중에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또 신뢰롭다라고 여겨지는 거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기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하고 비슷하게, 물론 개인의 독특한 측면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위험하지 않나, 내지는 나태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그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게 약간 높기는 한데 그 이유는 조현병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조현병 환자들이 이제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술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높은데 이렇게 이제 술을 먹는다든지 해서 하는 어떤 충동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좀 높은 것이고요. 술을 먹지 않거나 또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면 그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 환자가 이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또 환청 들은 걸 또 얘기한다든지 그럴 때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환자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만 이렇게 쉽게 단정하지 말고 환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는 생각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환자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이제 정신의학과 이제 교수님이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조현병 환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범죄들,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저질러진 어떤 강력 범죄들 때문에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로 들어서 이제 뭐 저기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사건이죠. 그죠? 강남역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전혀 모르는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 칼로 찔러서 살해한 2016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또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그 아파트에서 그 안인득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조현병 환자인데 마을 주민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 이런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제 밖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막 칼로 찔러서 이렇게 4명이나 살해를 했던 이제 그런 사건이 다 조현병 환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렇지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어떤 뭐 공격성이 뭐 일반인들보다 아주 확연하게 높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그렇게 명확하진 않다라는 거죠. 조금 위험하다고 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명확하게 어떤 조현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만한 어떤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까지는 매우 미흡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과연 조현병 환자가 이제 폭력 행동을 더 많이 할까? 일반인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일까?라고 이제 관련된 이제 논문을 찾아보니까 여기 영상에 나오신 이제 이 교수님이 쓴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현병 환자에서의 폭력 행동, 이제 안석균 교수님이 저자입니다. 그죠? 연세대학과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아까 그분이죠, 그죠? 자, 이분이 쓴 논문인데 쭉 보시면은 자, 폭력 행동의 위험성 요 부분만 한번 봅시다. 자, 폭력 위험도 평가 연구, 맥아더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죠, 그죠? 조현병과 폭력 행동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증거로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연구 결과다, 그죠? 어, MVRAS는 정신변적, 기분, 물질 사용 및 성격 장애로 최근에 정신과 병동에서 태어난 이제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지역 연구다, 그죠? 자, 여기 이제 보니까 봅시다. 자, 성격 및 적응 장애, 자, 물질 남용인 경우 폭력과의 연관성이 높은 반면, 자, 조현병 진단은 퇴원 후 폭력 행동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시된 연구들은 전부 여기 제시된 연구 그냥 뭐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연구죠. 메가더라는 사람이 수행한 MVRAS라는 연구입니다. 그죠? Violence Risk Assessment Study.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폭력 행동을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뭐 다른 것들, 뭐 분노 조절, 뭐 폭력적 환상, 그죠? 뭐 학대 경험 이런 것들은 이제 폭력 행동에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반면에, 그죠? 아, 그죠. 그리고 성격 및 적응 장애 뭐 이런 것들은 폭력 행동과 연관성이 높였지만 조현병은 폭력 행동의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그 밑에 반면부터 읽어보시면은 어,
지지하는 대단위 연구 역시 존재한다. 대단위 연구 보고 역시 1594명 샘플 수가 꽤 큽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 자, 일반 인구 집단에서는 조현병의 유병률이 1% 정도이나 자, 살인자 중에는 조현병이 약 5% 정도라고 보고되었다. 그래서 이제 살인자 중에 조현병 비율이 일반인들 중에 조현병 비율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한 역학 연구에서는 폭력 행동을 배우자를 치거나 어린이를 치거나 다른 사람과 직접 싸우거나 뭐 이런 걸로 정의를 했고 이런 정의에 따라서 연구를 했는데 자, 폭력 행동의 1년 유병률이 어떠한 정신장애도 없는 사람에서 단지 2.1%인 반면 조현병 환자에서는 8.4%라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이것도 자, 위에 이제 메가더라는 사람이 한 연구도 굉장히 대단히 연구고 자, 여기 이제 자, 이 연구, 그 밑에다 제시된 연구, 1594명을 상대로 한 연구, 그죠? 연구 이제, 예, 쇼 등이 한 연구네요. 그죠? 쇼 등이 한 연구입니다. 쇼 등이 한 연구에서는 반면에, 이제 조현병 환자의 어떤 그 범죄, 폭력 위험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가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9번 연구. 자, 여기서 이제 스완슨 등이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폭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가 된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최근 11개국, 11개의 서구 선진국에서 시행된 20개 연구를 쭉 이제 분석을 한 거, 20개 연구 총 18,423명. 자, 분석을 했더니 자, 조현병 및 기타 정신병 환자들 중에서는 9.9%가 폭력 행동을 했고, 그죠? 일반인들 중에서는 1.6%만 폭력 행동을 했다. 자, 이 역시 조현병 환자들의 어떤 폭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교수님이. 자, 따라서 조현병과 폭력 행동의 연관성이 증가되어 보이나, 그죠? 이런 단편적인 결론보다는 조현병의 증상, 경과 및 그 원인이 상호 이질적인 것이란 점에서 폭력 행동 역시 상호 이질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조현병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조현병자만 가지고 한 연구들을 보면은 폭력 행동이 낮다라고 이제 나온 연구 결과도 있고 폭력할 행동이 일반인들보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온 연구들이 있고 근데 폭력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온 연구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현병 있는 사람이 좀 더 폭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각각의 어떤 특성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그 중에 일부만 어떤 특정한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좀 더 폭력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연구가 구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현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폭력성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결론 짓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죠? 어쨌든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현병 가진 사람은 일반인들보다 조금 위험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뭐 나중에 또 차차 다루기로 하고 일단 임상심리학과 범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심리학입니다. 자, 심리학 고유의 분야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심리학 분야를 이제 법적 절차에 적용한 것이 이제 법심리학이라는 어떤 새로운 응용과학 형태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1908년도 독일 출신의 심리학자 이제 문터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목격자 기억의 왜곡이나 증언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증언대에서라는 책을 발표한 이후로 활발히 연구되었다. 뭐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어떤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아주 보시면 되고 범죄 심리학도 이제 법심리학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얘기했죠, 그죠? 법정에서 뭐 증언 발견 절차와 관련된 거는 법정 심리학, 수감자의 심리 재활과 관련된 거는 교정 심리학, 범죄자 면담 기법,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거는 수사 심리학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죄 심리학이란 자, 이제 심리학의 어떤 하위 분야 가지고 어떻게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쭉 개관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 심리학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범죄나 비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심리학이 대상으로 하기 쉬운 문제에 관하여, 그죠? 자, 범죄하고 비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심리학으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자연과학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 과학 수사 같은 분야, 그죠? 과학 수사도 뭐 사람의 심리를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도 있지만 어떤 뭐 물리학, 뭐 화학 이런 거를 이제 또 이용해서 의학
그죠?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분야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자, 심리학이 대상으로 하기 쉬운 문제에 관하여 심리학적 이론과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인문과학의 일부분이다. 인문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뭐 이상현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이수정이라는 학자는 범죄자의 범죄 원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형사사법 분야에 적용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법심리학, 뭐 법정심리학 이런 분야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범죄심리학. 단지 사람의 어떤 범죄자의 심리만 보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어떤 형사사법 분야에서 이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료를 확보하는 이런 활동, 그죠?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영역. 그래서 범죄 심리학, 어떤 심리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분은 좀 더 넓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심리학뿐만 아니라 어떤 범죄 전체를 이해하는 너무 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범죄학이나 범죄 심리학이나 뭐 법학이나 형사정책학이나 이런 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다음에 박지선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나 범죄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 심리학적 이론과 지식을 적용하여 범죄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학문이다. 그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깔끔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자, 일반적으로 심리학의 다양한 이론 및 지식들을 활용하여 범죄 행위, 범죄자, 기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심리학의 어떤 이론 및 지식들을 활용한다. 그죠? 이게 이제 범죄 심리학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죄 행위, 범죄자, 또 요거 관련된 개념들. 그죠? 뭐 어떤 법정, 교정, 수사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 볼 수 있겠다. 그죠? 뭐 이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중곤 2021. 그죠? 자,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심리학은 개개인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한다. 심리학의 하위 분야는 생리심리학, 발달심리학 등등 뭐 이런 것들, 그죠? 각 분야의 이론과 지식을 이용하여 범죄 및 범죄자를 설명할 수 있다. 범죄 심리학은 이런 심리학 각 분야의 다양한 이론 및 지식들을 활용하여 범죄 행위, 범죄자, 기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며 법 심리학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